서울 외곽 구로구 끝자락에 자리한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50년은 넘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수국이 고개를 내밀고 화단 가장자리엔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골목이지요. 이순자의 집도 그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대문이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그녀는 새로 칠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벗겨진 자리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이 묻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74이 된 이순자는 이 집에서 3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김태호가 간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난 것이 그녀 나이 36이었으니 그 이후의 세월 대부분을 이 집에서 혼자 버텨온 셈입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병원비 영수증 몇 장과 갓 태어난 아들 민수, 그리고 은행 대출이 절반쯤 남아있던 이 낡은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겠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일어서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봄 골목 어귀에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름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식이라고만 쓴 낡은 간판 하나를 걸었지요.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 재료를 다듬고 어묵 국물을 올리는 일련의 동작이 그녀의 아침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직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말 때도 속재료를 고르게 채웠고 떡볶이 하나를 끓일 때도 불 조절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음식이 맛있다고 했지만 순자 자신은 그것을 맛이 아닌 성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번 돈으로 자랐습니다. 중학교 시절엔 운동화 사달라는 말 한마디에 순자가 며칠을 더 일한 적도 있었고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해 겨울엔 인근 공장에서 부업까지 했습니다. 집 대출을 마지막으로 갚던 날 순자는 은행 창구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그것은 그녀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잠시 일렁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 지연이 생기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분식집은 문을 닫았고 순자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화단에 물을 주고 오전엔 복지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오후엔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지요. 이웃들은 그녀가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순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이 집 안에 켜켜이 쌓여 있고 자신은 그 안에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민수와 지연이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배관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만 근처 모텔에서 쉬실 수 있어요? 지연은 그 옆에 서서 방 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집이니 배관 문제 하나쯤이야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짐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2벌과 세면도구, 평소에 먹던 혈압약이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수국이 보랏빛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모텔은 큰 길가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방은 작고 냄새가 약간 쾌쾌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창문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건너편 건물 벽이 보였고 그 아래로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잠드는 일은 불편했지만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록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접어들자 낯익은 담장과 수국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번쩍이는 새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잡이 옆에는 숫자 버튼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열쇠를 손에 쥔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침묵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이 아직 말이 되지 않은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수국은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 앞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숫자 버튼이 햇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쓴 열쇠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면이 매끈하게 닳아 있었지요.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웃집 현관문이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4년째 같은 골목에 사는 박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순자 씨, 요양원 가신 거 아니었어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예, 어제 이삿짐 트럭이 왔었거든요. 아드님이 어머니 모시고 요양원 들어간다고 해서. 순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 트럭, 요양원. 단어들이 따로따로 떠 있다가 천천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정숙은 미안한 듯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드님이 직접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만 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걸음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집에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평소엔 걸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3번을 더 걸었습니다. 3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도 걸었습니다. 2번 신호가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 대리인 위임장이 등록되어 있으세요. 순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가요? 아드님 김민수 씨 앞으로요. 지난 화요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화요일이면 민수 내외가 찾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창구 위에 살며시 놓였습니다.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적사항, 계좌번호, 위임 범위가 가지런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명란에 이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또박또박하긴 했지만 획이 달랐습니다. 자음의 기울기, 받침이 내려오는 방향, 이름 3글자 사이의 간격. 무엇 하나 자신의 손버릇과 맞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써온 자기 이름을 누가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임의로 처리를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인도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해봤자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실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배관 공사라던 말, 잠깐이면 된다던 말, 현관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던 지연의 옆얼굴, 이삿짐 트럭, 바뀐 도어락, 위조된 서명, 낱낱이 떼어놓으면 오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놓으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그 방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계획적으로 지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들을 2대 보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 이름에서 멈추었습니다. 최성호. 민수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분식집에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공부하러 오는 날이 많았고 순자가 라면 사리를 덤으로 얹어주곤 했지요. 법대를 나와 지금은 동네에서 소규모 사무실을 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게 몇 해 전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성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순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 이순자입니다. 분식집 아주머니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순자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모텔로 보내진 것, 도어락이 바뀐 것, 은행의 위임장, 위조된 서명. 최대한 사실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최성호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어요. 서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딘가에 기댈 곳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걸어야 할 방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다시 모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가방 안에는 혈압약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골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두색 대문이 보일 듯 말 듯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정면으로 옮겼습니다. 뒤는 보지 않았습니다. 최성호의 사무실은 4층짜리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유리문 너머로 책상 2개와 서류 더미가 보이는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이튿날 아침 9시가 조금 지나 그 문을 밀었습니다. 최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휘어져 있었지만 분식집에 오던 그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순자를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한 잔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류를 먼저 펼쳤습니다. 순자가 은행에서 복사해 온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성호는 돋보기를 쓰고 서명란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순자의 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해가 아니었다는 확인. 자신이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최성호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우선 계좌 동결 신청을 냈습니다. 민수가 순자 명의의 계좌에 접근해 돈을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집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집이 팔린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서류든 꾸며질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막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사무실을 나올 때 모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다. 전화 받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계좌 동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모텔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에 가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일이 입 밖에 내기에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최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쪽으로 부동산 업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매물로 내놓으려 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와 있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화가 났거나 실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배관 공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느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기다림을 버티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텔 근처 작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나무를 파는 할머니, 생선을 다듬는 아주머니, 어묵 국물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맡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혼자요. 이튿날 오후 두 사람은 모텔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음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을 뒤지다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이메일이 있어요. 민수 씨가 부동산 업자랑 주고받은 거요. 순자는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왜요?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입술을 움직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처음엔 민수 씨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USB를 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최성호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한 문장을 화면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민수가 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던 날보다도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남은 삶을 처리하는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꽉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조용한 데서 오는 무게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최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었습니다. 모텔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내일 법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은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느리고 때로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름이 담긴 서류 한 장이 세상 어딘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이 작은 발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발판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천장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고 양쪽으로 늘어선 벤치에는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최성호 옆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특별히 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건 번호가 불렸습니다. 법정 안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과 양측 변호인석, 방청석이 좁은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령이시고 근래 기억력이 좋지 않으셔서 서류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아드님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사람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 묶음을 판사석 앞에 제출했습니다. 은행 위임장 원본과 필적 감정 결과서, 부동산 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본, 이웃 박정숙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는 목소리는 조용하되 분명했습니다. 판사가 이메일 출력본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수 쪽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자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최성호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법정은 그 시간 동안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판결은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위임장 위조 인정, 집 매매 계약 무효, 주택 소유권 즉시 원상 회복,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최성호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겨우 내려놓은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민수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퇴정하는 순간까지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오자 바깥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지는 냄새였습니다. 최성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성호 씨 덕분이에요. 최성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이 버텨내셨으니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옆으로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잎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모텔 방의 작은 창문, 은행 창구 앞에서 내려다본 위조 서명, 시장 골목의 어묵, 국물 냄새, 지연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던 USB, 이메일의 그 한 줄.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억울했던 날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걷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채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손녀 민지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말이 울음에 걸려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요? 순자는 그 물음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강하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잃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인지 단지 살아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있으니까. 민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지 않고 들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열쇠는 최성호가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새로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손 안에 쥐자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오래된 열쇠처럼 손때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골목이었습니다. 담장 아래 낙엽이 쌓여 있었고 이웃집 화분들은 안으로 들여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발소리가 낙엽 위에서 조용히 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연두색 대문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고쳐놓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경첩이 늘 그랬듯 낮게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새 열쇠를 꺼내 도어락 옆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다녀간 뒤로 가구도 살림살이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창틀 모서리에 거미줄이 한 가닥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낯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벽의 무늬, 마루의 결,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모두 기억 속의 것과 같았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자 민수가 어릴 때 쓰던 책상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는 없었지만 창가 벽에 압정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표나 달력 같은 것을 붙여놓았던 자리일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국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하나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수국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 꽃은 모두 지고 줄기만 남아 있었지만 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게, 이 공간에게, 혹은 이곳에 쌓인 시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와 민준이 왔습니다. 남매는 대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고 민주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화분을 현관 앞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어릴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어깨가 제법 넓어졌고 민지는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민지가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셋은 텅 빈 마루에 앉아 편의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식탁도 의자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뚜껑을 젓가락으로 눌러가며 먹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소치 생기면 해주마. 민지가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봄 되면 꽃 핀대요. 제라늄이에요. 순자는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줄기였지만 잎이 짙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을 배웅하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전등 하나가 빈 마루를 밝혔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 아래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즈음에 알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낯선 허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순자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어떤 분야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요. 제가 좀 아는 게 생겼거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상담날 70대 후반의 여성이 왔습니다. 자식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연락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봄이 되자 현관 앞 제라늄에 꽃이 피었습니다. 민지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작고 붉은 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같은 봉사자로 만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 이름을 내가 지키면 됩니다. 여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국 줄기에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다시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이제는 살림살이가 조금씩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엔 솥과 그릇이 생겼고 마루엔 작은 밥상이 놓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